몇 번 빔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패턴이 반복된다든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지독했던 축구의 기묘한 저주들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구 이야기. 그럼 다들 준비됐나? 가자! 가장 먼저 알아볼 저주는 첼시 9번의 저주. 이 저주는 막대한 자금으로 첼시의 역사를 바꾼 로만 인수 초기부터 시작해 첼시의 9번 유니폼만 입으면 잘 나가던 공격수든 뭐든 그냥 폭망해버린다는 저주인데요. 0405 시즌 하셀바이크가 나가고 9번을 물려받은 케즈만은 네덜란드를 폭격하고 넘어와 큰 기대를 받았지만 홀랑 4골 넣고 한 시즌 만에 팀을 떠났고 0506 시즌 9번의 주인은 크레스포에게 넘어갔는데 여기는 10골을 넣으면서 전임자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였지만 기대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아쉬웠고 0607 시즌에는 뜬금없이 수비수 블라루즈가 9번을 달았는데 계속 골골거리면서 시즌을 거의 소화하지 못했고 바로 다음 0708 시즌에는 중앙 미드필더인 스티브 시드웰이 9번을 달았다가 뭐 보여주지도 못하고 한 시즌 만에 방출. 0809 시즌에는 유망주 프랑코 디산토가 9번을 이어받았는데 역시나 벤치만 달고다 임대 후 방출 엔딩. 이후 2011년 빅사이닝으로 리버풀에서 페르난도 토레스를 야심차게 데려왔다가 쪽박차고 토레기로 산화해버렸죠. 이후 토레스가 떠나고 1516 시즌 팔카오가 임대로 넘어와 9번을 달았는데 이 선생님은 한 시즌 동안 꼴랑 364분만 뛰고 쩐득하게 주국골만 빨아잡수시고 럼. 이후 1718 시즌 모라타가 이적해 9번을 달았는데 여기는 토레스 시즌 트러블림의 토레타행. 1819 시즌에는 레알, 나폴리, 유베에서 골 하나만큼은 든든하게 박아줬던 이가인이 임대로 넘어와 드디어 이 저주를 끝나 싶었는데 언박싱 해보니까 이미 노세와 빔을 맞은 악성 매물로 제대로 눈탱이를 맞은 첼시. 1920 시즌에는 구단 뉴스 출신 태미 에이브라햄에게 9번을 달아주면서 이제 육성 메타로 나갔는데 초반에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태미도 저주빔을 맞고 그리 오래가지 못한 채 2시즌 만에 이적. 2122 시즌에는 큰돈 들여 루카쿠를 리턴시켰더니 언해피 띄우고 징징대며 통수치고 한 시즌 만에 구단 금지어가 됐죠. 223 시즌에는 바르사에서 반짝했던 가봉맨을 데려와 혹시나 해봤지만 역시나였고 이후 한동안 공석이던 9번은 2526 시즌 리암 델랍이 달면서 그제야 새 주인이 탄생했는데 아직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힌슨이라 불리며 저주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수준이 아닌 게 전 첼시 감독 투엘 피셜로는 20년 넘게 이 정도로 저주가 이어져 버리니 선수들 또한 실제로 큰 부담을 느껴 9번을 회피할 정도였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어서 피파 시리즈 커버 모델의 저주. 요 저주는 축구 게임 9 피파 현 FC 게임 커버의 모델이 되면 얼마 후 부상이나 폼 하락, 논란과 같은 좋지 않은 일을 겪는다는 저주인데요. 가장 먼저 피파 2000년 커버의 주인공이었던 웨인 루니는 월드컵을 앞두고 발목 골절 부상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고 진유 또한 2006년을 기점으로 커리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 그리고 피파 2010부터는 진유가 빠지고 CO 월콧, 램파드가 표지 모델로 등장했는데 월콧은 2010 월드컵 최종 명단에서 탈락했고 철강한 갔던 램파드는 바로 다음에 탈장 부상으로 피지컬이 녹아내리게 됐죠. 다음 피파 11에는 카카가 모델로 등장했는데 2010 남아공 월드컵에 부상을 숨기고 무리하게 출장한 뒤 커리어 내리막을 걸었고 이후 피파 13부터는 규격의인 메시가 모델로 등장하면서 저주가 슬 깨지나 싶었지만 메시와 계약이 끝난 피파 2017에서 새로운 커버 모델로 마르코 로이스가 등장했는데 십자인대 부상까지 견디고 드디어 월드컵에 처음으로 참가했으나 조국인 독일이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며 로이스는 큰 아쉬움을 삼키게 됐죠. 피파 18은 호날두를 메인 모델로 세웠는데 이후 호날두가 성폭행 논란에 빠지면서 가족 친화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는 EA 측에서는 바로 공원과 SNS 메인 배너 등 호날두 사진을 삭제. 그리고 얼마 후 2019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시즌 도중 커버 모델에서 교체되는 굴욕을 맛봤는데요. 물론 EA 측에서는 챔스 토너먼트 개막 기념 리프레시라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팬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다음 피파 20은 아자르가 모델로 선정됐는데 알다시피 2019년 이든 해저드에게 몸을 뺏긴 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실종. 피파 21은 은바페가 모델로 등장했는데 리그왕 적폐 그 자체였던 PSG가 2021 시즌 릴에게 밀려 무려 리그 준우승을 거두며 대참사를 당했고 코로나로 1년 밀린 유로 2020에서도 은바페는 무득점과 함께 16강 광탈. 피파 23에서는 여축 선수 샘커가 합류했는데 얼마 후 훈련 도중 전방 십자인대가 나가는 큰 부상을 당했죠. 피파 24는 홀란드가 모델로 발탁됐는데 얼마 후 부상을 당한 것과 더불어 전 시즌에 비해 폼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파 25는 모델로 벨링엄이 나섰는데 해당 시즌 개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 인구의 약 10에서 20%는 아예 잊지도 않다는 족척큰 부상이라는 희귀 부상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어깨 부상을 동반해 기복을 보였고 결국 해당 시즌 레알이 무관에 그치면서 비교적 아쉬운 시즌을 보내게 됐죠. 이어서 아르헨티나 국대를 괴롭힌 틸카라의 저주를 아시나요? 86년 월드컵 우승 이후 역대급 스쿼드를 갖추고도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아르헨티나. 이 저주의 발단은 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앞두고 아르헨티나가 멕시코의 고지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해발 2,500m가 넘는 아르헨티나 북서부
부의 작은 부산마을 틸카라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시작됐는데 당시 훈련 도중 선수단은 동네에 있는 성당을 찾아가 우승을 기원하면서 성모 마리아와 마을 주민들에게 만약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우승한다면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들고 이곳으로 돌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마라도나가 두 발도 모자라 신의 손까지 들려 맹활약했고 결국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우승을 차지. 근데 우승의 환희에 취한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틸카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새까맣게 잊었고 이에 금이 환영할 선수단을 기다리다 실망감과 더불어 배신감을 느낀 틸카라의 주민들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 아르헨티나는 두 번 다시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며 저주를 퍼부었죠. 이후 아르헨티나는 수많은 스타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번번이 월드컵 무대에서 좌절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점점 틸카라의 저주 스토리가 확산. 이에 86년 당시 아르헨티나 감독이었던 빌라르도 감독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계속해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죽을 수작 결국 2006년 아르헨티나 축협에서는 사절단을 꾸려 틸카라의 방문에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약발이 좀 약했던 건지 계속 저주는 이어졌고 2018년에는 86 월드컵 우승 멤버 8명이 복제 트로피를 들고 틸카라를 방문해 성모에게 트로피를 헌정하고 마을에서 축제를 개최했지만 16강에서 광탈하며 저주가 이어졌는데 2022년 저주고 나발이고 규격의 축구계 고트 메시를 필두로 한 구토회적단이 결성돼 끝끝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면서 36년간 이어졌던 지긋지긋한 저주를 박살내게 됩니다. 이어서 비교적 따끈따끈한 신작 저주인 브라질 헥사 고양이의 저주를 아십니까? 요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8강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장에서 비니시우스가 인터뷰를 하던 도중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왔는데요. 이에 옆에 있던 브라질 축협 관계자는 고양이의 등가죽을 잡고 바닥에 툭 떨어뜨렸죠. 그리고 이걸 본 다수의 브라질 팬들은 조국의 6번째 월드컵 우승을 기원하는 의미로다가 육을 뜻하는 헥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웃고 넘겼는데요. 근데 일부 팬들과 전 세계 동물 애호가들은 왜 이렇게 거칠게 다루냐, 이거 동물학도 아느냐며 논란을 만들었고 심지어 브라질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협회를 상대로 2억 5천의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근데 뭐 고양이가 다친 것도 아니고 확대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당연히 소송은 흐지부지 됐는데 얼마 후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브라질이 패하자 또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 언론에서는 이거 혹시 함부로 대했던 헥사 고양이의 저주? 라며 호들갑을 시작. 거기에 맞춰 2년 뒤 2024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브라질이 8강 딱에 그치자 아직 헥사 고양이의 저주는 유효하다며 그렇게 징크스화됐죠. 이어서 오랫동안 호주를 절망케 한 주술사 먹튀의 저주. 이 저주는 1969년 호주가 로디지아와 월드컵 예선 경기를 중립구장인 모잠비크에서 치렀는데 덥고 습한 날씨에 1, 2차전 모두 비기며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최종전을 앞둔 상황에서 호주는 어느 한 기자의 기뜸으로 현재 주술사가 용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간절한 마음에 속는 셈치고 경기 전날 그 주술사를 불러 골대 근처에 뼈를 묻고 로디지아에게 디버프를 걸었죠. 그리고 다음날 경기는 놀랍게도 호주의 3대1 승리로 끝이 났고 이에 주술사는 비용으로 1000파운드를 요구. 근데 호주는 이를 쌩까고 그냥 빤스런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열받은 주술사는 호주에게 디버프를 걸었고 그 탓이었던 건지 바로 다음 이스라엘과의 지역 예선 최종전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에 실패한 호주. 이후 1974년 본선에 진출해 한 골도 못 넣고 광탈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로는 계속해서 월드컵 본선 문턱에서 미끄러지면서 아예 월드컵에 참가하지도 못했죠. 그러다 2004년 호주의 한 방송인 존 사프란이 이 저주를 끊기 위해 직접 모잠비크로 향했는데 이미 그 주술사는 세상을 떠난 뒤였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주술사들이 그 저주를 푸는 방법을 알려줬고 사프란은 현지에서 닭피를 뒤집어 쓰는 것을 시작으로 호주로 돌아와서도 알려준 정화의식을 이행했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의식을 치른 직후인 2005년 호주는 우루과이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무려 32년 만에 드디어 월드컵 본선에 진출. 그것도 모자라 본선 16강까지 뚫으면서 30년이 넘게 이어진 이 지긋지긋한 저주를 말끔하게 씻어냈습니다.